네, 이화여대 조동호입니다. 첫 세션 사회를 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황해 그 평화 포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 이제 인천연구원에서 그 서해 평화 정책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다가 한 3년 전인가요? 2020년 황해 평화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포럼이 의미가 있는 것이 단순히 학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사구시적인 토론을 하는 장이라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세션은 새 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세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의 목적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 정세 진단 및 남북관계 전망을 통해서 인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인천시장의 시정의 시사점을 정책적 시사점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세션입니다. 따라서 발표자 토론자께서는 좀 가능하시다면 좀 인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도 좀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환각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환상지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영어로는 팬텀 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고로 팔이 절단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팔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기아가 없는데도 마치 뭐 손가락이 좀 간질간질한 것 같고 환각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미 남북관계 상황, 또 북한의 상황, 국제 정세가 굉장히 크게 변했는데도 어쩌면 우리의 사고는 옛날식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각을 갖추는 데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면면을 볼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발표는 평화, 통일, 북한의 세 주제인 셈입니다. 첫 번째 평화와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국제 정세 전망과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제라는 제목으로 전 국립 외교원장이시고 현재 한동대 교수이신 김준영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세션 통일 관련한 문제는 새 정부 통일 정책과 평화 통일 과제라는 주제로 전 통일부 차관이신 김형석 대진대 교수께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 북한 관련해서는 글로벌 중추국가와 담대한 구상 이후의 한반도라는 주제로 서울대 정외과의 이정철 교수님이 발표를 하실 겁니다. 토론도 최고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유재우 경희대 교수님, 박종철 대전대 교수님, 고유한 통일연구원장님, 차문석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님, 이렇게 네 분이 참여하십니다. 진행 상황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가 세 분이고 토론자가 네 분이라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발표는 최대한 15분 이내에 심재경만 좀 해주시고요. 토론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순서로, 그러니까 국제 정세와 그런 다음에 통일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순서로 가고요. 토론의 경우는 제가 토론문을 보니까 우리 차문석 교수님께서 새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간략한 요약을 해주신 토론문이기 때문에 차문석 교수님께서 먼저 간략하게 한 3분에서 맥시멈 5분 안에 먼저 좀 소개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주재우, 박종철, 고유한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고유한 원장님께서 오늘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셔서 토론문을 토론문도 보내주셨지만 토론 영상을 한 7분 정도로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고유한 원장님의 토론은 영상으로 쓰도록 하고요. 다른 토론자들께서도 7분 이내로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준영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준영입니다. 저도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스탑워치를 켜놓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명성 있는 황해 포럼에 처음으로 저는 초대됐습니다. 정권도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저를 초대해서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던 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도 초대받을 수 있게 적당히 마사지를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요즘 이렇게 세미나나 포럼을 참여하다 보면 강의하는 굉장히 분량을 많이 해달라고 하고,
정작 오면 10분이나 15분밖에 안 줘서 나름대로 갭이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 지금 신냉전 논쟁이 격화되어 있는데 지난 30년을 보면 탈냉전 딱 한 세대입니다. 91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부터 30년간에. 그래서 학자들은 신냉전이냐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탈냉전은 끝났지만 신냉전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냉전 체제 30년간의 변화를 보면 두 가지 메가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소위 말하는 세계화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그리고 국제 거버넌스가 위세를 떨쳤다면 지금 후반부에는 각자 도생 세계화의 반대로 국제 정치에서 사용하는 프래그멘테이션 파편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배타적 민족주의가 등장하고 지정학이 부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가 트렌드는 어느 한쪽이 우세를 정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대체하는 질서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혼돈과 긴장의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주의 국제선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자유무역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인데 이 세 가지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자유로운 선거를 하고 있지만 선거 후에 권위주의로 가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고 있고 그렇게 권위주의하는 것을 제대로 교정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자본주의 그리고 자유무역 역시 투기적 자본주의와 빈부격차에서 흔들리고 있고요. 팍스 아메리카는 중국의 도전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 대체할 만한 시스템이 시야에 보이지 않는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질서가 혼재한 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저는 이 시대의 격변하는 질서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뉴노멀인데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과 불평등성. 이것은 뭔가 해결되지 않고 안정화되지 않은 질서가 마치 정상처럼 장기화될 것이다. 저는 아까 이 세 가지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새로운 대안이 보이지 않는 질서. 이것이 최소한 또 다른 한 세대는 간다. 3, 40년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등장하는 것이 탈진실입니다. 진실보다는 입장이나 견해, 진영이 중요하고 오히려 어떨 때는 팩트보다 페이크가 훨씬 더 임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장기적인 시대적 과제나 국익보다는 정치적 이익이 앞서게 되고 또 시민과 국가와 나라는 선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이 그것이 안보 포퓰리즘이 되든 경제 포퓰리즘이 되든 민족주의 포퓰리즘이 되든 상당히 취약해진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다. 평화라는 주제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불리하고 좀 암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 5가지 영역에서 치열하게 벌어져 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통화, 군사 충돌, 경제, 무역 부분이고요. 첨단 기술 부분의 경제 그리고 체제 가치까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숫자가 있는데 60 플러스는 미국이 지금 자기의 동맹과 우방국을 합친 숫자가 60개국이 좀 넘습니다. 중국을 무역 1위로 하고 있는 국가가 110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체크를 해보니까 120개국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분리된 국가가 아니라 한 50개 국가는 교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불균형적이긴 하지만 세계가 두 국가 사이에 중첩되어 있다.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시아라고 봅니다. 지정학적,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이고 여기는 역시 아시아입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한반도,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양안, 남중국해를 연결시키면 지정학적으로 미중이 충돌하는 곳인데 이것은 미중이 과거에 그런 경계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특이한 것은 이 두 국가가 충돌하기보다는 저는 패권의 갈등을 전가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국가가 충돌하는 것은 상호간에 원하지 않고 끝이 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이 압력밥솥에 스팀이 폭발하기 직전에 이렇게 조금 밥 되기 전에 쉬 하고 나오죠. 그런 것처럼 압력을 분산시키고 갈등을 전가시키고 상대방을 테스트하고 간보고 경고하는 자리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향후 3, 40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중대만 양안은 가장 심각하지만 오히려 미중에게 활용도가 높은 것은 한반도다.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단 구조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중이 상대방의 의도를 설명하고 경고하는 데서 한반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한반도가 가장 활용도가 높을 때가 언제냐?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겠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미국과 중국이 활용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우리가 미중을 관리하거나 미중을 움직일 수 없다면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한반도가 미중 패권 갈등의 활용도를 낮추는 길인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남북이 적어도 평화적 관리는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제 결론이기도 합니다. 커트 캠블이 백악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조정관입니다. 차이나 짜르라고 불리는데요. 스스로 미국의 전략을 비스포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스포크는 잘 안 쓰는다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일 대우로 동맹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중국을 3중, 4중, 5중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3자는 오커스가 있고요. 4자는 쿼드가 있고 5자는 파이브 아이가즈가 있죠. IPEF는 현재로서 13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쿼드는 인도가 중심이고요. 미국이 인도한테 대하는 것이 쿼드에 담겨 있고요. 사실 한국의 지금 정부는 쿼드에 가입하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쿼드에 대해서는 미국이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은 바로 IPEF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가 미국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분이 빠져 있네요. 예. IPEF는 왜냐하면 미국이 전략 영역으로 4개를 삼았습니다. 물질과 BBC입니다. 바이오, 배터리 그리고 칩인데요. 물질만 빼고 한국은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어떤 거는 1위에 육박하고요. 미국이 사실은 대중 견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중상층을 위한 대외 정책입니다. 트럼프의 민족주의적이고 백인 민족주의를 잘 포장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선거 전략적으로라도 러스트 벨트에 러스트를 베껴라는 것이 그래야 선거에도 승리하고 미국의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걸 풀이하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제하는 자리에 미국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것을 제조업의 경쟁력을 부활하게 해서는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공장을 미국에서 짓게 되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미국의 BBC이고 IRA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국에게 계속될 미국에는 결국 이 IPEF고 IPEF는 반중이기도 하지만 미국과의 국익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중의 패권 교체 시기는 200년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200년 뒤를 보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궁금하긴 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더라도 3, 40년 동안 3가지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거나 미국과 중국이 협력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향후 30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능한 것은 그야말로 좀 심하게 하면 독파이트이 될 것이다. 소모전이 될 것이고 엎치락뒤치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갈등을 전가하려 할 것이다. 주변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가 되고 그래서 인태 전략과 1대1로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격돌하고 다시 유럽에는 동서독의 분단을 대신하는 동우크라이나, 서우크라이나가 하나의 분쟁 지역화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한미일 북중로로 갈라지고 있고 가치와 체제의 신냉전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냉전은 끝났지만 신냉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좀 저는 실질적으로도 아직 유동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신냉적적 경향이 강해지는 것은 저는 가장 큰 변수이긴 합니다만 저는 실질적으로도 아직 유동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의 신냉전이 어떤 것과 비교한다면 저는 미소냉전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이 소위 말하는 신냉전이 격화하는 작년에 사실 미국과 중국이 사상 최대의 무역을 기록했습니다. 위에서는 찢지만 위에서까지 이 냉전이 깔끔하게 진영이 찢어질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러한 힘이 없고
미국 스스로가 중국에 상당히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미국 스스로도 지금이 중상주의지 신냉전으로 몰고 갈 힘과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힘으로 찢어진다면 세계는 너덜너덜해질 것이다. 깔끔한 진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너덜너덜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를 한번 봐주시면 141, 48하고 31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자세와도 관계가 있는데 141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한 유엔 규탄 결의안에 서명한 국가의 숫자입니다. 어제 그 병합 합병을 거부한 국가에 서명한 것은 143개국이었죠.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48은 대륙 경제 제재에 참여한 국가의 숫자입니다. 31은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제공하는 국가의 숫자입니다. 우리는 48과 31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통계를 가져왔냐면 31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도 한국이 대러 경제제에 참사한 것을 비우고국으로 지정하면서 기분 나빠했지만 한능 관계가 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도 한국의 전략적 입장을 알고 한미 관계를 알기 때문에 저기까지는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수 물자를 옮겨가는 것은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중국과 러시아에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지금의 정부의 외교 노선은 보시다시피 제가 이미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편을 정한다. 그리고 가치를 정한다. 편을 정하면 편해지는가? 가치 외교는 가치가 있는가? 둘 다 제 대답은 NO입니다. 편을 정해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가치 외교는 적어도 상대방을 분리시키고 세상을 분열시키는 가치 외교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 국가의 행동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코위 G20을 개최하면서 푸틴을 초청했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러 경제 제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익을 톡톡히 챙기고 있습니다. 모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 역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미국 스스로가 가치 외교를 버리고 굴욕 외교를 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에르도안은 트르키에는 나토에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자기가 얻은 것을 다 얻어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저는 한반도 평화가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2017년보다 훨씬 이 부분은 뒤에서 충분히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건데요. 평화를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상황을 적어도 공존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는 표현을 잘 하는데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읽고 쓰고 중상주의로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 미국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동맹이라고 쓰고 호구라고 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도 치열하게 우리가 가진 지렛대, BBC의 지렛대를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진영 외교의 돌격대가 되고 선봉장이 돼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 아무도 없고 미국조차도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헨리 키신저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회복된 세계에서 이 구조를 좋아합니다. 전쟁의 논리는 힘이며 힘이란 본질적으로 한계가 없다. 평화의 논리는 비례이며 비례는 곧 제한을 의미한다. 전쟁의 성공은 승리이며 평화의 성공은 안정이다. 승리의 조건은 전념이고 안정의 조건은 자제다. 평화는 강압과 굴복이 아니라 자제와 타협의 산물이다. 뒤에 많지만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너무 욕심내서 평화를 강조하고 통일을 강조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실익을 찾고 우리가 유연하고 오히려 외교적 자산을 늘려야지 외교적 카드를 줄이는 외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신냉전이 유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편을 정한 것은 섣부르며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혹한 시대에 장기적으로 보고 정치적 이익보다는 늘 말씀하셨듯이 외교에 여야가 없듯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국정의 가장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뭐 요약하거나 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김명석 차관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지금 뭐 연일 여러분들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길게 보면 이제 우리 분단에서부터 시작했고 올해는 저희가 분단된 지가 벌써 이제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여하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남북 관계 상황이 매우 이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이제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킬까라는 문제 의식하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네. 예.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통일정책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그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서 그러면 현재의 남북 관계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제 변화가 필요할까 우리 내부의 변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통일정책 환경은 조금 전에 이제 김준영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한반도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은 일찌감치 중국과 러시아의 진영으로 이제 들어섰어요. 그래서 거의 앞에 선봉장에 서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분단을 가져왔던 그러한 이제 갈등 구조가 한반도에 있어서는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 평화 번영에 대한 이제 구심력은 약화되고 원심력이 강화되는 양상이죠. 그게 하나 상징적으로 보면 북한이 대남 관계를 이제 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최근에 이제 전술핵 운용부대 이제 관련해서 훈련을 하면서 우리 남쪽에 있는 주요 시설을 타격을 목표로 해서 이제 연습을 했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적 통일에 대한 이제 소위 구심력은 매우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한반도의 분단을 가져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를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국제 정세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 뭐 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 간의 이제 통일 정책에 대한 논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북한인 것 같아요. 북한이 변화하고 이제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 있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저는 이제 북한에 초점을 두고 이제 보고 싶다라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을 이끌고 있는 김정은이 10년 동안 이제 행보를 어떻게 보여줬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정책 환경 중에서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은 집권 10년 동안 위상은 이제 확보하고 그리고 또 김정은의 저는 이제 김정은의 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여러 가지 당대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면 사회주의 강국 실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치 강국, 군사 강국, 과학기술 문명 강국인데 그 중에서 김정은의 경우는 경제 강국만 실현이 되지 않은 거죠. 모든 걸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위상은 확실하니까 정치 강국은 끝났고 지금 핵무기 가지고 위협하는 상황이니까 군사 강국은 끝났고 나머지가 이제 경제 강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경제 강국을 자력갱생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와의 그런 협력이 필요한 거죠. 뭐 이념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데 이게 경제 제재가 이제 앞에 놓여 있고 그리고 또 그걸 하려면 핵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법이 있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김정은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생존을 하려고 할까? 목표는 사회주의 강국이에요. 그렇지만 여하튼 힘이 있어야 되겠다. 핵무기든 국방력을 강화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최근에 보면 이제 연포 온실 농장 준공식에 가서 직접 테이프도 끊듯이 경제 쪽으로 자꾸 좀 이제 성장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러한 희망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위 말해서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배후에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서방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또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2018년에 했던 것처럼 미국과 한번 담판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소위 이제 중러의 적인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할 이제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보면 이제 중국을 통한 이제 경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의 통일정책 환경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이제 통일 정책은 여러분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대통령께 이제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네이밍한 것을 보면 비핵과 평화, 번영의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우선 핵 문제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거는 뭐 이제 다른 국가가 해결해 준다라고 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핵 문제 해결이 뭐 어렵다고 해서 이걸 옆에 놓고 남북 관계만 진전시킬 수는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비핵이 나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서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 않는 북한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는 엄격하게 대응하고 훈련도 하는데 훈련은 말 그대로 UFC 방어적인 훈련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 삼축 체계도 강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리고 문제는 대화로서 풀겠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3D라고 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디터런스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디슈에이션 이제 단념시키게 만들고 그렇지만 문제는 평화적인 다이얼로그 대화의 방법으로 풀겠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교류 협력하는 기준은 보편 타당한 기준으로 하고 국제사회 협력하는 정상국가 북한으로서 상대하겠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갈등과 대립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기적을 같이 만들어 가자. 그래서 북한이 비록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경제 발전을 하자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단추로 이제 지난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를 했죠. 6개인데 그건 하나 예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 송배전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항만 공항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 그다음에 의료 인프라, 그다음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이걸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은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러면 그게 뭐냐? 그거는 소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한다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이런 조건을 거느냐라고는 하지만 이제 기존에 했던 그런 정책 연장선에서 보면 그 말 그대로 문턱을 엄청 낮춰준 이제 셈인 거죠. 예, 소위 뭐 비핵화를 출구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더 낮추지만 보통 이제 비핵화를 입구로 했을 경우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낮춰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3일 만에 김여정이가 허망한 꿈을 꾸지 마라. 이제 소위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건프론 대항을 말려서 뽕밭으로 만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하면서 정말 용어 자체도 부적절해요. 뭐 윤석열 자체가 뭐 싫다라는 쪽으로. 그래서 여하튼 여러 면에 있어서 이제 부적절하게 반응을 했는데 앞에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은 남한이 이제 근본적인 입장이 변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군사 훈련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이제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이제 대화 협력이냐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담대한 구상 자체에 대한 이제 반대라는 것보다는 이제 뭐 이제 소위 많이 말하는 이제 진정성이 안 보인다. 이게 말로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이제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후에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당국 간 대화 제의한 건 아직 반응이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도적 지원을 받는 용도로도 쓰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관계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로도 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북한이 이산가족 당국 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아예 그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적절할 때 쓰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의 상황이고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뭐 일각에서 말하는 저 이전 정부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은 더 핵 문제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이걸 엄격하게 하고 이걸 확실하게 이제 풀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이제 그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대화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를 이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뭐 지금 이제 권영세 장관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렇고, 자,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저희가 이제 정말 분단 이후에 역대 정부가 다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한반도 문제가 별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의 통일 정책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한번 그간의 통일 정책을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통일에 대한 그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70년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단 상태는 그대로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이제 참 뭐 불편한 현실이에요. 한반도 정세 변화의 주도권은 북한이 행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나 모두가 다 이산가족 문제 북한이 카드를 들고 나오면 뭐 그걸 거부를 못 한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이 소위 말해서 대화하자, 협력하자. 지금도 이제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하지만 이제 내일이라도 뭐 남쪽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럼 우리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어? 아닙니다. 이미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는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한이 모두가 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감상적으로 만난 것 자체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남으로써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만남을 위한 만남은 필요 없고 무언가 이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바로 지금 현재의 남북 간의 사회 변화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기성세대가 보였던 팔로우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한류 문화에 나온 것처럼 이제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제 통일 문제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천에서도 이제 그 통일과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념이나 또는 이제 민족 이런 걸 내세워서 통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필요, 나의 어떤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통일을 하겠다라는 거고, 또 이제 탈북민을 통해서 봅니다마는 조심스럽게 북한의 젊은 세대들도 이제 자유 세계의 활동상 그리고 풍요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념 체제는 이제 별개로 치고라도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이제 자기들의 주변 환경이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는 이제 통일 문제를 접근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념과 민족 중심보다는 이제 실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뭐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북한하고 실갱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소위 이제 한중 관계는 한 베트남 관계처럼 체제와 이념 차이를 인정하면서 실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북한도 필요한 분야에서 서로 교류 협력하는 이제 그런 수준, 그런 실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정부가 너무 통일 문제를 독점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해서 점차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당국 차원에서는 이념과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대립은 하는 거죠. 그렇지만 당국 간의 긴장 상황에서도 민간 교류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제 북한 주민들과 계속적인 소통이 되면 북한 주민의 눈과 귀가 열려지고 이게 바로 이제 북한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변화 이제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적 기준과 상식을 요구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통일 2.0 시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면 과제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그리고 이제 남북 대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핵 문제 해결은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는 이제 확고한 이제 확장된 억제력이라고 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하되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사회 공조와 우리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정부라든지 과거에 보면 북미 간에 하는 상태에서 남북이 소외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렵지만 이제 미국과 잘 협력을 해서 핵 문제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남북 대화는 비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대화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화를 위해서 이제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특성상 그 정상회담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통일시대 추진에 소위 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와 민간의 통일 역량 강화인데 그중에 중요한 게 민간의 통일 역량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간이 자유롭게 북한과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지금은 북한 주민 접촉이 사전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후 신고제로 변경하는 걸 검토할 필요도 있겠다. 그러면 민간이 정부가 우려하는 그런 행위를 할 민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 신고되니까 민간의 우려 사항 자체를 또 이제 통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내부의 통일 문제에 대한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남북이 모두 직접 하면 좋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참여한 다자구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맺은 말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죠. 근데 한반도 평화의 핵심 변수는 북한입니다. 지금 저렇게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이 이제 현실 저렇게 경직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좀 불편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국제사회 협력하는 선택을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북한이 변화하도록 해야 되고 김정은이 변화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김정은은 아마도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모닥불에 손 째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머릿속에는 지금 최근에 했던 보통강의 그 다락식 주택처럼 경제 건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김정은의 그런 욕망을 활용해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담담하게 접근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정은의 그런 이제 부강하고 문명한 그런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민간의 교류 협력이 당국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걸 스톱하지 말고 민간에서도 다양한 방법에서 이제 조금의 접촉 그리고 북한을 변화할 수 있는 노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회 보는 방식이 시간 체크하는 건데요. 특히 오늘처럼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고 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발표문과 토론문이 아주 내용이 훌륭하고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할까 봐 이렇게 시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시간 관리가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요. 이정철 교수님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철입니다. 어, 평화와 통일과 북한이 주제인데 앞에 두 분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외교를 좀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틈새를 조금씩 메우면서 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중추국가가 이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외교 노선이고 그 글로벌 중추국가 밑에 담대한 구상이 위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한국의 외교와 대북 정책이 짝을 지어서 북한을 설득하고 한반도 평화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아마 그게 제일 큰 과제로 보이는데요. 이런 큰 구상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감이 있고 그 위기감의
실체를 저희가 분명하게 좀 분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과제로 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만 11발의 미사일을 쐈고요. 심지어 저수지에서 소형 SLBM을 쏘면서 우리의 소위 킬체인이나 선제 타격론 또 원점 타격론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10월 12일 날 순항미사일 2발, 어젯밤에 또 탄도미사일. 계속 이 남북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한반도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우리 NSC에서 대북 경고 성명도 나왔고요. 제반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보기에는 저는 글로벌 체제가 그동안에 공감했던 가치는 기능주의, 뭐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봐서 신기능주의 이런 프레임으로 글로벌 체제의 경제 협력을 우선시하는 이게 공감된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또 이제 경제평화론이라고 하죠. 이런 프레임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또 북한의 행보도 보고 하면 이게 세계 글로벌 체제를 설명하는데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능주의로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 처음 나온 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기획개방 3천이고요. 경제협력보다 북한 핵 문제라는 군사 안보 문제를 먼저 풀어야 경제협력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의 변화가 사실은 한국 정부가 좀 먼저 내걸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2010년을 넘어서면서 북한이 평화협정과 자신들의 안보 문제를 교환하는 소위 안보 프레임을 제기했던 역사가 있죠. 문재인 정부 시절은 본격적으로 안보와 경제를 교환하는 프레임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안보와 안보를 교환하자라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시기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담대한 구상은 그러면 어떤 프레임 속에 위치해 있느냐? 뒤에서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기능주의 시대를 넘어서는 어떤 글로벌 프레임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한반도가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뭐 명백하게 2010년 제가 이제 2010년 말씀드리는 거는 연평도 사건이 상징을 하는 건데요. 그 이전과 다르게 북한은 소위 그레이존 컨플릭트라고 부르는 소위 저강도 분쟁 전략 여기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온 걸로 보이고요. 자신들이 2차 핵실험한 이후부터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전면전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과도한 자신감 하에서 이 전략 무기가 받쳐진 상태에서 재래식 분쟁은 자기들이 굳이 회피할 필요가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던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가진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데 재래식 분쟁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 인도와 중국이 둘 다 핵 보유국인데 국경 분쟁을 육박전을 하는 것을 저희는 눈으로 봤잖아요. 그게 소위 저 안정 불안정 패러독스라는 거고요. 북한은 그걸 충분히 활용하면서 대외 정책을 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그레이존 분쟁은
북한이 휴전선을 주변으로 하는 다양한 어떤 이 옵션들을 전개할 수 있는 불안감을 저희한테 주는 거고요. 그 점에서 9.19 군사합의서는 사실은 이 그레이존 분쟁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인 대북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도 이 9.19 군사합의서를 깨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은 북한의 저런 전략과 관련해서 오판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바로 현 정부의 정책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권영세 장관이 이어달리기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 장관님께서는 여전히 대북 이니셔티브를 주장하고 계시고 저는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두 가지 다른 외교적 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안보론이라는 전략. 이것은 소위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인 국가로서 한국이 어떻게 행보를 보일 것인가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안보 전략은 사실은 일본에서 제기될 때는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전략적 자율성, 소위 이제 수세적 입장이라면 전략적 불가결성, 공급망 속에서 자국이 전략적으로 불가결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략적 불가결성이죠. 일본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이제 경제안보 전략을 봤기 때문에 소위 2019년 일본의 한국 제재는 그 전략적 불가결성을 실험하는 거였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런 점에서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주도성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략적 불가결성이라는 대단히 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렵고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전략적 자율성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미중의 디커플링이 악화되고 있고 북한의 저런 압박들이 강화되고 있고 미국이 중산층 중심주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 이것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모습들이 간혹 나타나면서 한국의 상황이 되게 지금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제안보 전략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신경 쓸 상황이 지금 여유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글로벌 중추국가로는 개념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적 불가결성과 연결되는 전략이지만 실제 우리의 포지셔닝은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수세적인 차원에 집중되고 있다. 이게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론의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은 경제안보론의 전략적 자율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기 위한 글로벌 제재를 잘 유지하고 북한을 평화관리하는 전략일 건데 제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들이 직면해 있죠. 북한이 보이고 있는 현재 모습들은 제재가 과연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신냉전 체제라고 북한은 부르고 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디커플링은 북한을 사실상 이 제재 레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빌미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의
이 끊임없는 압박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제재 레짐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담대한 구상이 던지는 문제의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제재로 전략적 무시를 하면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북한과 협상과 관여를 통해서 북한이 평화 체제를 동의하게 하는 적극적 구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쭉 넘어가서 바로 담대한 구상을 말씀드리면 그 점에서 담대한 구상이 북한에 대해서 소극적 정책을 벗어나는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고 저 또한 그 점을 높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근데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평가할 지점은 지금 저기 있는 그림과 관련된 건데요. 담대한 구상은 실질적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라는 두 개 단계를 구상하고 있고 그 이전의 초기 준비 단계라는 3단계 또는 2단계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질적 비핵화에 들어가기 전의 초기 준비 단계에서 평화 관리를 어떻게 하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의 계획이 구체적인가라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담대한 구상은 하노이 협상에서 트럼프 정부 그리고 특히 볼턴이 갖고 있던 포지셔닝과 유사한 형태로 초기 준비 단계를 제안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그 점 때문에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비핵 개방 3천의 연장선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 초기 준비 단계의 내용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북한이 협상에 나오면 공개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하노이 협상에서 북한이 좌절하고 북한이 반대한 입장을 그대로 가져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우려를 범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진전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부에서 그 디자인을 분명히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평가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대단히 도발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북한은 4월 25일 열병식에서 핵무기 사명을 첫째, 둘째로 나눠서 둘째까지 얘기를 언급을 해서 우려를 자아냈는데요. 그 우려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으로 나타나서 그 우려가 되게 구체화된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무력 법령은 북한이 어떻게 핵을 선제 타격에 사용하는가에 관련한 5가지 조치들을 법령화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김정은, 김여정의 이제 대남 비방들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경고와 이 압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의 전환 과정을 좀 지금은 면밀히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초기 1년 북한과 막말을 주고받는 힘 대 힘의 정책을 썼지만 평창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 정책으로 돌아선 것을 저희는 봤고요. 그 점에서 보면 저희가 현재 북한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대북 정책을 담대한 구상으로 발표한 마당에 그 구체적인 디자인을 좀 더 세련되게 제시해서 북한이 우리의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담대한 구상이 대북 인센티브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관리의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데서 평화 관리하는 데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지방정부 역할이 무척 더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인천이나 이런 지방정부들이 제기하는 대북 협상, 또 남북 협력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유의 해법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문석 교수님께서 정부의 그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표에서 상당 부분 나왔기 때문에 좀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역할은 오늘 그 통일부와 그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고요. 많은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발표하기 앞서서 좀 남다른 회한이 있습니다. 5년 전에 비슷한 자리에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요약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5년 전의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리가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듭니다. 5년 전만 해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것이 2017년이고 중국이 19차 당대회를 당시에 앞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그때 출범을 했고 북한은 2017년 9월, 10월, 11월 화성 15형을 발사하면서 11월까지 대공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구상을 끝내고 난 뒤에 2018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작년에 출범을 했고 중국이 지금 다음 주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한반도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북한은 지금 9월 달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11월 달까지 하면 대공세가 진행된다면은 2017년과 판박이가 될 것 같고 좀 더 판박이 된다면 이제 11월 달에 이제 2017년이 전략핵을 중심으로 해서 대공세가 일어났다면은 올해는 이제 전술핵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구상이 올해 끝난다면은 2017년, 18년의 구도가 이제 판박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 역할도 반복이 되는 것 같고 남북 관계도 반복이 되는 것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반복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일치가 된다면은 2023년에 한반도의 낙관성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포인트가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정부는 94년에 만들어져서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져서 이제 개성되어 온 민주공동 통일 방안을 여전히 계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원칙으로선 자유평화한 민주라는 대원칙 속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화해협력부터 남북연합, 1민족 1국가 통일국가 완성까지 3단계의 통일론을 개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평화적,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민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 통일 대북 정책의 이 비전과 원칙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비전으로 삼고 있고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에서 세 가지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체의 무력 도발을 불용하고 호혜적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적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세 가지 원칙으로 잡았습니다. 5대 핵심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 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에서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이렇게 5개 추진 과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과
과제에 있어서는 아까 반복적으로 나왔던 담대한 구상이 하나의 이니셔티브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구상을 살펴보면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은 정치, 군사, 경제적 상응 조치를 실행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 대결 관계가 해소가 된다면은 경제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실질적인 단계를 이제 실행을 할 것이고요. 인프라, 민생, 경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공동 경제를 발전시키는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적으로는 이제 남북 공동 경제 발전 위원회를 설립해서 이 발전이라든지 통전 배전 등 인프라 지원을 중점적인 실행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가감한 대북 경제 지원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한미 공조가 진행되지만은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 선순환에서 이 담대한 구상이 가지고 있는 3D 정책이 있습니다. 3D 정책은 그 북한의 핵 활동을 억제하고 그리고 이 북한의 그 핵에 관련된 신념들을 단념시키고 난 뒤에 대화로 물꼬를 틀어가는 그런 구상인데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이 모멘텀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주요 사업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는 남북관계와 실질적으로 대내 조치를 이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호혜적 의제를 논의하고 그 논의를 이제 협력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핵화라든지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들이 추진될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관계에서 국격에 맞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관된 원칙하에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면서 재발 방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남북 간의 합의는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상호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대내적인 조치로서는 대북 접촉 회담 추진 절차를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고요. 주로 이제 보건, 의료 협력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국군 포로 납북자 의무자 문제도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저희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관련해서 북한의 이 당국 회담을 제의했지만은 북한으로서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매 정부마다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추구하고 북한 인권 재단을 출범을 시키면서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한 과제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과제도 있습니다.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 사업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계란말 큰사전 편찬 사업이라든지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이라든지 실대 종단 교류 등은 계속하게 이어달리기를 할 것입니다. 남북 간 소식을 전달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방해서 남북 간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과제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그린 대탕트 사업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남북 간 기후, 환경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그린 대탕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인데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그래서 개성되어 온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 국제 환경이라든지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과제로서 설정을 해서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 각계각층 통일 미래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통팔달하는 통일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방에서 통일을 논의하고 팔방에서 이어달리기를 한다라는 그 신념, 이런 신념을 통해서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법 과제인데요. 이것을 제정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헌법 제4조 통일정책 추진 관련 기본법을 마련해서 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소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주지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의미한 포럼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현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정말 들을 때마다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항상 즐겁게 그 발표문을 읽고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김준현 교수님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 전문가이시고 권위적인 미국 전문가이시고 미국의 관점에서 정말로 세계 정세를 어, 굉장히 잘 분석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잘 배웠다는 감사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을 전공하다 보니까는 이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계 정세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중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남북 관계에 이제 어떤 함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말을 이제 맺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저께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국가 전략 보고서를 이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16일이면은 중국에서 이제 제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공작 보고서가 나올 텐데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정말 절묘합니다. 근데 저도 아직 미국의 국가 전략 보고서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서도요.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이제 몇 개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아까 김준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랭전 시대는 끝났다. 그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언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시기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느냐. 강대국의 경쟁 시대라고 이제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은 이제 주로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인데요. 그럼에도 이제 중국의 이제 많은 비중을 이제 보고서가 한량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당대회를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2002년도부터 전략적 기회 시대라고 이제 그렇게 명명을 했고요. 2017년도에 이제 시진핑이가 이제 중국이 신시대에 이제 진입을 한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었죠. 그 신시대의 의미는 뭐냐 두 가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일단은 2017년도에 세계 정세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권력 구도의 균형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의 유리한 방향 쪽으로 이제 기울어질 것이다. 거기에 이제 근거는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자기의 정에 따라서 내린 개념을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세계 평화 세력이 많이 결집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개도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전중 국가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경제력의 이제 부상뿐만 아니고 이제 사회주의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제 진입했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문제를 놓고 보게 되면은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가 이게 이제 체제 경쟁의 시대로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시진핑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이미 체제 경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로 좀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는데 곧 사회주의가 승리할 것이고 자본주의가 소멸할 것이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사회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을 이제 도모해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진핑이가 이제 중국을 사회주의 노선을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견인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천명하기 이전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로 중국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미국의 견제 없이 이렇게 부상을 했죠. 그래서 이 시기를 보게 되면 2001년도에서 우리가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까지 보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하고 2002년도부터 WTO 이제 낙수 효과를 보는데 이때 2002년도부터 2008년도 북경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 정말 유례 없는 고도의 성장을 합니다. 이거는 80년대보다 더 했어요. 중국이 연평균 성장률이 12%를 달성했는데 2007년도에 14.1%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강을 하죠. 근데 이 시기에 또 같이 보게 되면은 북한 같은 경우도 조동호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서도 북한이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정말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그 외국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고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가 그때 흥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제 2001년도 1차 핵실험 이후 이제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보게 되면 북한하고 중국이 이제 호황을 누리죠. 그러면서 중국은 군사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실험까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환경을 이제 가질 수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미국의 이제 2010년도에 외교 정책의 이제 그 타이틀을 봐야 되는데요. 왜 아시아로의 회귀, 왜 재균형, 전략적 재균형, 어제 재자, 왜 회귀와 재, 이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 말을 왜 썼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두 개 전쟁, 2001년도 9.11 테러 사태 이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 두 개 전쟁을 치르면서 동아시아 이제 동북아의 모든 국제 사무는 중국한테 이름을 했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두 개의 전쟁을 집중하면서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는 중국이 이제 견제 없이 너무 커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보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제 암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2기 때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반을 닦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칼을 빼든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기능적 발상에 의해 가지고 정말로 포용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교류가 이제 많아질수록 중국이 변할 줄 알았는데 이게 시진핑 시기에 들어오면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미국의 국가 전략 보고서에서도 앞으로 10년이 정말로 결정적인 시기라고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강대국과의 경쟁 시기에 대해서.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모레 당대회 보고서가 나올 텐데요. 그때도 이제 지난 당대회 보고서를 이제 우리가 참조를 하게 되면은 이미 지난 당대회 보고서에서 2035년도까지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완성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하고 이제 4년까지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최소한 김준영 교수님께서 30-40년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미국하고 중국과의 전략 경쟁 시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관련해서 이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 오늘 주제가 이제 또 그러한 거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지난 30년을 보게 되면은 남북 관계가 문제 아니고 북한의 대외 관계가 정말로 우호적인 분위기로 그 방향으로 개선될 때 정말 남북 관계 개선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도 그 협상 테이블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북한 인권법이 올해 5월 달에 미 상원에서 이제 개정안이 이제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일단 이제 뭐 검토 심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캘린더에다 올렸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러한 이제 후속 조치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2024년도에 이 북한 인권법이 이제 연장이 돼야 되는데 갱신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때까지 수정안을 가지고 기존에 2004년도에 통과됐던 북한 인권법을 개정해서 이제 2024년도에 다시 예산하고 그 내용을 이제 새로 구성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개정안은 이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께서 이제 상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하면서 이제 제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이제 굉장히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대북 지원은 굉장히 관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도 그렇고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하고 거기서 이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종철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황해 평화 포럼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해 평화 포럼이 명칭도 좋고 원래 그 환황해 협력 권을 만들려는 그런 원대한 구상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 갔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닥친 현실은 이게 좀 암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저희 칸막이가 있어 가지고 이 플로어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에 지금 저희가 모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조동호 교수님께서 환각지라는 그런 아주 그 좋은 화두를 던지셨는데 이런 환경이 변하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은 팔이 안 잘렸으니까 다리가 안 잘렸으니까 뭐 이대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변화가 굉장히 큰 물결로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세 분 김준영 교수, 김영석 교수님 또 이정철 교수님이 너무 발표를 잘해 주셨고 항상 그렇지만 이제 부러운 것 중에 또 하나가 내용도 좋지만 PPT들을 참 잘 만드셔서 저는 이런 거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있게 만들까 항상 부럽고 저도 좀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탈냉전의 30년이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탈냉전 30년 동안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국위 선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 간의 그 커플링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추세를 잘 타서 경제도 10위권에 올라오고 뭐 국격도 향상되었는데 이 남북 관계와 통일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진보 진영에서 들어와서 또 보수 진영에서 했지만 이게 다 지금 다 성공하지 못한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우위 시대에 있었던 지난 30년, 또 한국의 국력 우위에 있었고 북한이 경제난과 체제 균열 요인을 안고 있었던 그 기간에 우리가 진보와 보수를 오가면서 압박 정책과 포용 정책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전혀 새로운 상황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준영 교수께서 이제 신냉전은 아직 고착화되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이 트렌드는 아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신냉전의 트렌드가 결국 과거에 미국이 이 우위를 가지고 있고 남한이 거기에 편승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상황과는 다른 미국의 주도권도 약화되고 또 그중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협력할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해지는 그런 환경을 초래한 거죠. 더군다나 북한은 그 틈새에서 그 군사적 압박과 또 제재를 어느 정도 뭐 견뎌 나가는데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공간을 넓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공간은 우리가 상정하는 그런 공존과 또 공동 번영의 그런 공간은 아닌데 북한만의 그런 좀 불균형한 그리고 좀 이그러진 모습의 그런 생존 전략을 아마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이 과거 특히 이러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해온 노선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보면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병진 노선을 추구해 왔습니다. 핵무력을 건설하면서 경제 발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좀 조절해 가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10년 내 보니까 두 가지를 병진하겠다는 병진 노선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성공한 거죠.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이것만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도 파키스탄에 대홍수가 나서 전 국토의 3분의 1이 뭐 물에 잠겼는데도 파키스탄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에 보면 파키스탄 국민들 아주 뭐 어렵게 살고 그러는데 핵을 가진 북한, 좀 비정상적인 형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북한이 결국 병진 노선에 실패했지만 핵을 가지고 생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 요인으로 뭐 말할 것도 없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다른 세션에서 남북 그린 대탕트에서 세션이 2개나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 생태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핵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이고 우리가 보다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위기이고 또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그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남북한이 같이 하자는데 손을 내미는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남남 갈등의 아주 깊고 깊은 골입니다. 오늘 이 회의를 준비하는 데서 이 남근우 박사가 아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빼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보입니다. 이런 정도의 자리가 마련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남 갈등의 그 깊고 깊은 골 때문에, 특히 이 5년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 그동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소위 자기 소망적인 사고, wishful thinking을 하고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해가지고 이 내놓은 방안을 가지고 합리화하는데 온갖 에너지를 다 쓰고, 거기에 많은 인적 자원과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국제 정세는 변해버리고 북한은 또 변해가지고 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그렇게 뭐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조동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환각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제3의 길, 또 수렴과 융합의 길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우리한테 쉽지 않은 이 제도화된 이 진영의 깊은 골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고, 지금 담대한 구상이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 간에 뭐 입장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더 큰 틀에서 보면 이 한정된 프레임 안에서 움직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3D라는 그 틀 내에서 사실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디터런스 해왔습니다. 이건 진보 정부도 다 해왔어요. 문재인 정부도 하고 뭐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다 한 거고요. 디스웨이션,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건 남북한 차원에서도 하다가 유엔 차제 차원에서 했고, 또 대화는 보수 정부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D는 과거 우리가 한 30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다만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그럴까, 강조점이랄까, 이런 게 이제 바뀌어왔던 거죠. 그런데 지난달에 이제 서울대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들이 92.5%로 나왔어요. 비슷한 다른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비핵화를 위해서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나머지 두 가지의 지금 선택지를 저희가 놓고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핵우산이라는 게 이게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포의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술핵 배치, 전략자산 순환 배치, 아니면 핵 보유까지도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또 하나의 대안지를 앞에다 놓고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 서울대 조사에 의하면은 핵 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55.5%가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일연구원에서도 올 봄에 조사하는데 거의 70%가 그렇게 그냥 감성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 이정철 교수도 그런 얘기를 다른 데서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핵 군축의 프레임이죠. 이거 북한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북한은 핵을 40-50개 뭐 그 이상 가지고 있고 실전 배치 할 것 같다고 얘기해도 뭐 크게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핵 군축의 프레임, 핵 군비 통제 협상으로 가는 프레임을 우리가 남겨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틀은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 한반도 핵 군축 프레임은 있어간에 했던 그런 군축 프레임을 많이 반영하겠지만, 그것과는 다른 또 새로운 모습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그 선택지가 하나 앞으로 우리가 탐구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되고요. 시간이 있습니까? 1분만. 네. 또 하나 이제 투 코리아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에서 앞서 말씀했지만 북한이 지금 국가성을 계속 강조해왔고, 지난번 8월 19일 날 김여정이 한 말 중에 제일 저는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통일이 소원이 아니라 서로 남남처럼 좀 살자는 게 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현상은 투코리아에 대한 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뭐 지금 여러 그 지표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민주평통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해서 물은 질문이었는데 독일과 같은 통일을 미래상으로 생각하는 그 지지율이 3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처럼 통일은 아니더라도 그냥 경제 교류협력만 하자는 것이 40%가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캐나다처럼 그냥 좋은 이웃관계로 보내자, 그것이 한 2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이미 많은 사람들은 통일이라는 데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생각한다는 거죠. 꼭 단일 국가로 뭐 그렇게 통일되는 형태보다는 교류협력하고 좋은 이웃관계로 가는 건 좋겠다. 두 개의 한국을 위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남한과 북한에서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공존하면서 두 개의 한국을 통해서 공존과 협력의 영역을 넓혀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고유한 통일연구원장께서 보내주신 그 토론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장 고유환입니다. 인천연구원이 주최하는 2022 황해평화포럼의 토론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직접 참석해서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연구원의 사정상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맡은 토론의 주제는 이정철 교수님이 발표하신 글로벌 중추국가와 담대한 구상 이후의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그 근본 문제 해결을 뒤로 둔 균형주의 접근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정철 교수님의 발표문은 역대 정부의 한반도 경제 구상을 평가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 글로벌 중추국가와 담대한 구상 등을 대북정책 이어달리기 차원과 달라진 국내외 환경을 반영한 차별화 관점에서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역대 정부들이 경제, 비핵화, 평화 등을 앞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전략 구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촉진하고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남측이 균형주의 통합론의 관점에서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과 협력을 모색했다면 북측은 민족 대단결론을 앞세우고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남북 경협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동상이몽의 남북 경협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남북 경협을 통한 경제적 유인이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남북 관계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에서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갖지 못한 남한 사이의 국가 대 국가의 갈등 관계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북 관계를 경제평화론과 평화경제론, 민족 대단결론과 민족 공조론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실상 두 개의 주권 국가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전략국가 지위를 통해서 제갈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 시대 달라진 북한을 이해하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과 통일 대북 정책 추진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녹록치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의 회귀 또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이익보다는 가치 중심의 협력과 연대를 중시하는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는 대전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남북관계는 가다스다를 반복하고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억제하면서 비핵화를 실현할지, 평화담론 위주에서 어떻게 통일담론을 진전시킬 것일지 등을 새로운 국가 전략 차원에서 검토하고 맞춤형 대북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실효적인 맞춤형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말한 대로 대북 정책 이어달리기 차원에서 이전 정부들의 대북 정책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지속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실용적 대북 접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사적 충돌, 핵실험 등과 같은 돌발 사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위기관리 방침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돌발 사태의 대응 방식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의 복원 여부가 한가름 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반도 정세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서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함께 EU, 아세안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담대한 구상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유핵 공존을 고집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비핵 평화 공존을 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경제 지원을 유인으로 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근본 문제라고 생각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한 문제들, 즉 한미 군사연습,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포함하여 비핵 평화 교환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북한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담대한 구상의 추진을 위한 관건은 핵을 가진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북미 관계 정상화 수순을 마련하고 북한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최근 일본도 북일 국교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매개로 한 북한 비핵화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실현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발표와 토론이 끝났는데요. 시간이 이미 예정된 시간이 끝났습니다만은 주최 측에서 약간의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질문은 꼭 한번 하고 싶다라는 분 있으면 딱 한 분만 간략하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마무리 말씀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무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참여하신 오늘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전문가고 1시간씩 그 말씀할 시간을 드려도 부족할 텐데 너무 짧은 시간만 시간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내년도에 이 행사를 할 때는 연구원 측에서 이 세션의 시간을 좀 더 충분히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여성 소설가인데 정유정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 중에는 김영하라는 소설가가 최고의 이야기꾼이고 여자 중에는 정유정이라는 그 소설가가 최고의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쓴 그 종의 기원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실마리에 연결된 실마리라도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차문석 교수님께서 2017년의 데자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2017년 당시에 조선일보 컬럼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 하도 답답해서 제가 정유정 그 소설가의 실마리에 연결된 실마리라는 표현을 좀 변형을 해서 지푸라기에 붙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현재 사방을 둘러보아도 너무 막막하고 갈 길이 멀어서 문득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시력이 아니라 시선이 문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포럼이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시선을 우리가 갖추도록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많은 독촉과 이름에도 불구하고 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오찬 시간을 진행할 텐데요.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짐들을 가방에 넣어주시고요. 테이블을 비워주셔야지 음식이 세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음식이 세팅이 될 텐데요. 테이블에 있는 짐들을 가방에 넣어주셔야지 음식들이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